오래전 울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해마다 매일 날이 다르게 수확량이 줄어드는 바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부들은 점차 바다로 나가기를 꺼렸고 마을은 곧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연장자가 주변 바다의 전설로 내려오는 검은 용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 검은 용은 바다의 깊은 곳에 살며 이따금씩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장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연을 전하며 검은 용을 찾아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용이 있다는 전설이 계속 내려올 뿐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망설였고 몇은 그저 우스갯소리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7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진 울진 해변 그중 하나였던 해수 마을의 젊은 어부 준호는 용기를 내어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검은 용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마음이 결국 보답을 받을 즈음이 오게 되었고 한밤중 깊은 곳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바다 위로 검은 형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검은 용이었습니다. 용은 그윽한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묘한 조화를 연주하듯 바다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용은 이 마을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바다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바다를 다시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검은 용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고 마을로 돌아와 그에 대해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않았지만 준호의 진지함과 신념을 느낀 그들은 서서히 그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간의 관습을 버리고 바다와 자연을 존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수 마을의 사람들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기로 하고 바다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몇 해가 흘러 바다는 점차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의 수가 다시 차오르고 흉년이던 해수 마을은 다시 예전과 같은 풍요로운 마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하늘에 감사하며 해마다 용을 기리는 축제를 벌이며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 먼 바다 위로 검은 용의 그림자가 비추며 그들은 그제서야 용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그렇게 울진의 전설의 검은 용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호신으로 대대손손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강릉의 깊은 산속에는 신령의 기운이 서려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다리 아래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엔 큰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단비가 내려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의 대사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을을 지키던 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하늘의 목동견우와 지상의 직녀가 사랑을 나누다 서로 떨어져야 했던 슬픈 전설이 있었죠. 그들은 서로 만날 수 없어 슬퍼했고 신들의 연회의 날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다리 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사제의 이 같은 전설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 기회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매년 단오가 다가오면 견우와 직녀의 사랑이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단오제라는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단오제가 열리는 날 아침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 강물에 머리를 감으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 사랑,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중심에서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재현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오를 때쯤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며 희미하게 빛나던 별들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비는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이라 믿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흠뻑 젖은 채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보듬켜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릉의 단오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농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사랑과 희망, 인내의 상징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이 축제를 열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강릉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찾는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강릉의 단오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단오제의 불가사의한 매력에 빠져 반드시 다시 찾곤 합니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남아세월의 흐름에도 변치 않을 사랑의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 전라북도 순창에는 고요한 산세 속에 자리잡은 석주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사찰처럼 보이나 순창의 오래된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석주암의 역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퇴마사가 큰 뱀을 봉인한 장소라고 한다. 옛날 순창 지역은 큰 뱀이 출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고 한다. 뱀은 밤마다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농작물과 가축을 해쳤고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았다. 그러던 중 떠돌이 퇴마사가 마을을 찾아왔다. 퇴마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며 도움을 약속했다. 퇴마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여러 날에 걸쳐 뱀의 흔적을 뒤쫓았고
결국 깊은 산속 동굴에서 뱀을 발견하였다. 그 뱀은 전설 속의 인물이었고 퇴마사는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여 뱀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봉인할 계획을 세웠다. 결계와 주문을 활용하여 뱀을 둥굴에 가두었다. 마침내 뱀은 퇴마사의 강력한 주문에 묶여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퇴마사는 그 동굴의 입구에 강한 보호막을 쳤고 그곳에 암자를 지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석주암이다. 세월이 흘러 뱀의 전설은 점차 잊혀져갔지만 석주암 주변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암자와 그터로부터 전해져 오는 신비한 기운에 대한 경외가 남아있다. 매년 한 차례 주민들은 암자를 찾아와 제를 지내며 마을과 자신들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는 자신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퇴마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가 봉인한 이무기가 다시 깨어나지 않도록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석주암과 그 비밀스러운 전설은 아직 순창이 다른 문화적 요소들과 함께 조용히 그러나 견고하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전승과 주민들의 믿음을 통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 순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깃들인 석주암을 찾아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당시 퇴마사 용맹을 되새기고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나주 들판이 핏받친 나무 농원으로 가득했던 시절 그곳엔 특별한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나주 사람들은 그들의 농사가 아무리 가물어도 황금 호랑이가 나타나면 풍년이 된다고 믿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주 지방에 전해 내려오던 황금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황금 호랑이는 그저 전설 속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나주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서로 교감했다고 전해진다. 그 호랑이는 금빛으로 빛나며 그 모습은 신령스러웠다고 한다. 황금 호랑이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한마을의 젊은 농부인 덕수로부터 시작된다. 덕수는 늘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을 했지만 노력한 것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해 좌절하곤 했다. 어느 저녁 밤이 깊어가고 달빛이 은은히 들판을 물들이던 때 덕수는 잠시 쉬기 위해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나무 밑에 누워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금빛 튀는 부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속눈썹 사이로 금빛이 번쩍이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자 자신의 눈앞에 황금 호랑이가 서 있었다. 그 호랑이는 덕수에게 천천히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너를 이토록 힘든 나날로 내몰고 있는가? 덕수는 놀라움과 경외감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황금 호랑이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덕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너의 마음이 나주 들판의 정기와 통하니 나의 기운과 은총을 너에게 주겠다. 내 걸음을 따라 이 정겨운 들판을 걸으며 너의 생각을 흡고 이곳의 땅과 교감하라. 덕수는 황금 호랑이의 말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호랑이와 함께 한 발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에 맞춰 들판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듬해 덕수의 농사는 유례없는 풍년을 맞게 되었고 사람들은 덕수의 변화와 그가 기도하던 모습 속에서 신의 가호를 느낄 수 있었다. 황금 호랑이가 전해준 것은 결코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었다. 마음의 풍요로움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오롯한 신뢰와 공동체가 피어오르는 시금석이 됐다. 덕수는 나주 들판의 이야기를 그의 자손들에게 전했고 그렇게 나주 사람들 사이에서 황금 호랑이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들판을 걷고 기도하며 대지와 소통했고 그들에게 황금 호랑이는 그 모습 그대로 신령이 화신이자 자연의 은총을 가져다주는 보호자였다. 이렇게 나주 들판의 황금 호랑이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과 자연에 대한 존경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으로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임실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신령님이 살고 계셨다. 이 신령님은 산과 강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척 존경하며 두려워했다. 신령님이 지니고 있는 힘은 매우 강력했고 그의 기분에 따라 날씨도 변한다고 믿어졌다. 특히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면 이는 신령님이 몹시 불쾌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임실 마을은 농업이 주 산업이었다. 농부들은 매일같이 신령님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시골의 작은 사당에 모여 신령님께 곡물과 동물을 제물로 바쳤다. 특히 매년 봄이면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 성대한 제사를 올리며 그의 농사의 풍년을 빌었다. 하지만 어느 해 봄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 사나운 백마가 산에서 내려와 농작물을 밟고 가축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당황했고 절망에 빠졌다. 그때 한 젊은 농부가 용기 있게 나서서 말하길 신령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산을 올랐고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신령님이 계신다는 곳에 도착했다. 젊은 농부는 산중 깊은 곳에서 신령님을 만났다. 그는 공손히 경의를 표한 후 마을에 닥친 고통을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신령님은 뇌리에 고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내가 보여준 용기에 감명받았노라. 하지만 이 백마는 단순한 짐승이 아닌 하늘에서 보낸 신성한 사자이다.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신령님은 마을에 대한 연민을 느껴 백마에게 안개를 풀어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하였다. 백마는 방향을 잃고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안개가 짙게 내려앉는 날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을 멈추고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준 신령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되었다.
사람들은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산을 향해 경배하며 신령님께 경의를 표하곤 했다. 세월이 흐르며 임실의 이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 사람들은 안개 낀 날마다 그때의 신령님을 기억하며 그 신비로운 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탐방객들이 임실을 찾아 안개의 나라 신령님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그 경이로움을 직접 느끼고자 한다.